오늘은 컴포지션하고 전략 패턴하고 템플릿 메소드 패턴하고 옵저버를 나갈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패턴이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쉽게 생각하시죠? 실무에서 써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느끼시는 이유는 장난감용으로 되게 개념만 간단히 설명한 샘플을 보셔서 그래요. 실제로 써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주제는 뭐냐면,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MVVM이 옵저베이션을 하고 있지 않았죠? 그쵸? 모델의 값이 변하는 걸 자동으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바인더가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희가 수동으로 바인더를 콜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바인더가 모델이 변하면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그게 옵저버 패턴이죠. 그 옵저버 패턴 적용한 것과 동시에 기존 바인더가 움직이는 방식이 코드로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빼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고유명사로 인식하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전략 패턴에서 전략이라는 뜻은 한국어로 무식하게 번역한 거지, 사실은 전술 전략할 때 전략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스트래티지는 어떠한 고유명사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말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말은 아마도 알고리즘이 가장 만만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일부는 알고리즘도 맞죠. 하지만 더 범용적으로 보면 도메인 혹은 날리지,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말하는 전략이라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적인 부분, 혹은 그 도메인만의 지식, 혹은 일부는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죠. 범용적인 지식이라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트래티지라는 건 제가 프로그램을 짰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지식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이 보다 추상적인 개념에서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지식 부분만 바꿔주면 걔네들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개념이란 말이죠. 이게 어려운 개념이니까 코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인더 코드 전체입니다. 이 바인더 코드의 렌더러 부분을 보면, 렌더를 돌릴 때 코드가 이렇게 돼 있죠. 아이템들을 돌면서 뷰 모델에서 아이템하고 매핑되어 있는 뷰 모델을 찾아내고, 아이템에 지정되어 있던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뷰 모델에 있는 스타일, 어트리뷰트, 프로퍼티, 이벤트를 찾아서 거기에 각각 맞는 엘리먼트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어요. 이 코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코드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요, 이 부분은 바인더의 필드와 필드의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루프 돌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건 다시 말하면 스트럭처 혹은 스트럭처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이거 알고리즘이 아니라 객체는 원래 이러한 자료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 구조가 원래 이 모양으로 생겼고, 그 자료 구조를 순회하거나 찾거나 하려면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코드의 이 부분은 누구의 문제다? 바인더의 구조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바인더가 어떠한 구조로 짜여져 있는 녀석이냐, 즉 바인더 내부의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트럭처에 관련된 문제다. 즉 얘는 스트래티지가 아닌 거야. 얘는 바인더가 이따위로 생겨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뷰 모델이라는 자료 구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거고, 뷰 모델을 인자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루프를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자료 구조에 대한, 객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상태라는 측면이 있고 행동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행동은 메소드로 나타내고 상태는 프로퍼티로 나타나는데, 이 필드 값들은 외부에 직접 노출하진 않고 간접적으로 노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았을 때 자료를 수뇌하기 위해서 혹은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 그 자료의 모양 때문에 생겨나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아이템은 셋을 갖고 있기 때문에 for each를 둔 거고, 뷰 모델은 안에 개별 뷰 모델을 얻어왔을 때 그 안에 스타일이나 어트리뷰트나 프로퍼티나 이벤트를 바깥에 노출하도록 자료 구조로 이렇게 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루프 도는 거란 말이지. 걔네들 오브젝트라서. 그래서 이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부분이 아닌 거죠. 이거는 구조에 대한 문제다. 그에 비해서 이 부분, 이 부분이야말로 바로 전략에 관련된 문제다. 이게 바로 전략이야.
특정 도메인을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 또는 지식 또는 도메인, 얘가 바로 스트래티지라는 거죠. 이 코드가 떡져 보이지만,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사실은 스트럭처 컨트롤과 스트래티지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외제화시키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 스트래티지 부분이다. 우린 여기를 외제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근데 일부는 스트럭처의 문제도 항상 관여합니다. 스트래티지는 절대로 스트럭처와 분리돼서 작동할 수 없어요. 왜? 객체지향에서 객체라는 건 자기만의 상태를 갖고 바깥의 행위를 표현하기 때문에 상태와 행위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언제나 스트래티지를 강구하면 이 스트래티지는 언제서만 성립한다? 이 자료 구조를 갖고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강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특정한 자료 구조가 특정한 알고리즘과 매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전략은 처음부터 뭘 갖고 있어야 된다? 특정한 데이터를 지칭할 수 있는 포인터를 갖고 있어야지만 거기에 매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짜고 있는 코드로부터 어떻게 전략을 빼내는지에 대한 발상법을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는 이 부분을 컴포지션이라는 걸 해결하는데, 컴포지션은 뭐냐면 코드를 객체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게 코드로 되어 있고 여기도 코드로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왜 변화를 주려면 코드를 고쳐야 돼. 코드를 고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객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회귀 테스트를 해야 된단 말이야. 얘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애들 다 다시 테스트해야 되고 이 코드의 안정성 다 검사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럼 코드를 안 바꾸고서 얘를 객체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전략을 먼저 도출하는 데 성공했으면 코드에서 전략 부분이 스트럭처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까지 잘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코드 부분을 뭘로 바꾼다? 객체로 바꿔야 돼. 하지만 임의의 객체로 바꾸면 임의의 객체와 이 코드가 일반화되어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객체를 도출할 때 반드시 인터페이스나 클래스로 도출해야 된다. 형으로 도출해야지만 그 형에 대한 어떤 규격에 따라서 이 코드가 반응할 수 있게끔 고쳐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핵심은 뭐냐? 여기에 코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객체로 바꾸고 싶어. 왜냐하면 코드를 건드려야 되니까, 변화가 생길 때마다. 객체로 바꾸면 공급되는 객체만 바꿔주면 되거든. 하지만 이 객체가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코드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객체를 인식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코드가 객체로 변했을 때 이 객체가 어떤 식의 객체인지를 얘가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거죠. 그 아는 걸 뭐라고 부른다? 세상을 뭐라고 부른다고? 타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타입을 정의해야 돼. 응? 우리는 타입을 정의해야 된다. 근데요, 타입을 정의해서 객체를 제가 받아들이면 기존 코드에는 의존성이 없었는데 이 객체를 알아야지만 렌더가 작동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제 제가 이 코드 부분을 외부 객체의 컴포지션을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객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외부에서 공급되는 객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 바인더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인더는 이 스트래티지 객체에 대한 의존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디펜던시가 발생하는 이유야. 객체 지향에서 가장 먼저 디펜던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위임했기 때문이 아니야. 나의 스트래티지를 외부에 있는 객체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싶고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생길 때마다 내가 코드를 고쳐야 되기 때문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드 부분을 객체로 바꿔주면 그 객체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객체 지향은 자연스럽게 객체 의존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제 바인더는 바인더 스트래티지와 의존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의존성이 생겼을 때 제가 내부에서 의존성이 있는 타입의 서브 타입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고 공급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게 더 유연하다? 내부에서 만들면 다시 하드 코딩이잖아. 외부에서 공급받아야겠죠. 그래야지만 내부에는 더 이상 형에 대한 의존성만 있고 특정 객체에 대한 의존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DI라고 부릅니다. 저번 시험에 봤던 DI죠.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 코드를 객체로 빼내는 순간 디펜던시와 디펜던시 인젝션 자동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건 내부에서 이미 디펜던시가 생긴 이유는 뭐다? 코드를 오브젝트로 바꿨기 때문이야. 근데 이 객체에 대한 의존성을 내부에서 생성해버리면 디펜던시만 생기겠죠.
하지만 내부에 생성하면 다른 객체를 내부에서 만들 때마다 뭘 건드려? 다시 코드를 건든단 말이지. 객체를 빼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외부에서 공급받아야지만 객체를 빼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당연히 디펜던시가 되는데 디펜던시 인젝션이 안 돼 있다. 디펜던시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코드로 가는 게 낫지, 그럴 거면. 그래서 디펜던시가 만들어진 순간 디펜던시 인젝션이 자동이다. 자동이 아니었어. 객체를 뺐는데 난 의존성이 여전히 인젝션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 잘못 짠 거지. 그렇죠? 잘못 짠 거다. 뚫어지게 보자고. 제가 뭘 바꾸려고 그런다? 지금 코드에 되어 있는 걸 일반화되어 있는 타입으로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연역적 추리를 하셔야 됩니다. 연역적 추리는 뭐다? 다양한 현상으로부터 원리가 되는 추상화를 도출해내는 것이죠. 그렇죠? 다양한 구상화로부터 추상화가 되는 일반성을 도출해내는 거죠. 지금 여기 이미 다양한 스트래티지의 예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공통적으로 뽑으면 돼. 그러면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게 엘리먼트와 키와 밸류와 여기까지 포함하면 뷰 모델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지금까지 나와 있던 모든 케이스를 아우르는 형을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업무를 처리해주는 프로세서 하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의 정의를 보면 프로세스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뒤에는 현검사니까 무시하고 프로세스 메소드에 바라보는 인자를 보면 내가 어떤 너한테 프로세스를 제공하려면 VM, EL, KV를 다 보내줘. 그럼 내가 처리해 줄게. 내가 처리해 주는데 어떻게 처리한다? 다시 내부에 있는 메소드한테 위임하고 있죠. 프로세스라는 메소드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언더 프로세스한테 위임한단 말이야. 언더 프로세스는 오버라이드를 가정하고 있죠. 따라서 이 컴포지션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난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컴포지션이 일어난단 말이야. 나는 전략을 위임했는데 누구한테 위임했냐면 외부에 있는 객체를 주입받아서 위임한 게 아니라 상속받은 객체한테 위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펜던시 인젝션의 방향을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하나는 뭐? 외부에서 객체를 직접 수입해 오는 거. 직접 주입받는 거. 디펜던시 인젝션이 일반적으로 주입받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받아오는 거. 두 번째는 뭐? 자식과의 인젝션을 성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외부에서 공급받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내부에서 자식한테 위임하는 방향을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이 방법을 뭐라 그러냐? 이걸 템플릿 메소드라고 합니다. 템플릿 메소드라고 해요. 템플릿 메소드의 요소는 뭐냐면 외부에는 누가 템플릿 메소드냐? 프로세스라는 애가 바로 템플릿 메소드예요. 외부에는 뭘로 보인다? 프로세스로 보인다 이거야. 하지만 내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한다? 내부에서는 자식 쪽으로 인젝션 되어 있는 메소드에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요 자식 쪽에 의존하고 있는 메소드를 템플릿 메소드에서는 훅이라고 부릅니다. 훅.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동시에 훅을 이용해서 나머지 위임된 부분을 메꿔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거꾸로 이 동네는 어떻게 할 생각인 거죠? 프로세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받아서 이 동네를 처리할 생각인 거죠. 자. 디자인 패턴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고 가정하고 있는 게 문제인가? 디자인 패턴 용어는 모르셔도 돼요. 이건 몰라도 돼. 하지만 이걸 보고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클래스는 프로세스를 외부에 노출하고 있는데 프로세스를 호출하면 언더 프로세스 호출될 거야. 근데 그냥 호출하면 어떻게 된다? 스로우에 당해. 스로우에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 클래스를 확장한 오버라이드한 언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만 얘네들 무사히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미 뭘 가정하고 있다? 추상 클래스를 가정하고 있는 거야. 얘는 구상 클래스로 쓰면 무조건 죽어. 프로세스를 불렀을 때. 이대로는 안 되는 거죠.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언더 프로세스. 그거를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설명하면 너무 길잖아.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위쪽에서는 컴포지션을 소유를 통해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있고 이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거꾸로 그걸 처리해주는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프로세스마다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뭘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아까 말한 대로 알고리즘은 뭐와 관련이 돼 있다? 스트럭처와도 꼭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스트럭처와 관련 없는 알고리즘은 거의 드물어요. 그러면 스타일이라는 이 스트래티지는 스타일스라는 VM의 키와 스트럭처적으로 관련이 있죠. 그렇죠? 또 여기 어트리뷰트를 처리해주고 있는 어트리뷰트 스트래티지는 어트리뷰트라는 이 VM의 키, 스트럭처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전략이 어떤 스트럭처와 관련이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줄 만한 힌트는 해당되는 VM의 키 값을 문자열로 갖는 걸로 충분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성자에서 카테고리, 제가 귀찮은 인간이라고 했죠. 전 카테고리를 캣이라고 써요. 항상 고양이라고 쓰거든요. 캣. 카테고리 이름을 받고 카테고리 이름을 받아서 불변 값으로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 캣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캣을 이용해서 뭔가 할 거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할 거다. 스타일스라는 키를 갖는 언더 프로세스는 이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처리해 줄 거란 말이죠. 그럼 얘는 직접적으로 캣을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외부에서 어떤 얘에 정의되어 있는 캣에다가 이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힌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문법하고 안 친한 건 연습하세요. 연습하시고. 그래서 프로세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걔의 언더 프로세스는 더 이상 스로우를 던지지 않고 EL, K, V를 처리해 준다. 그리고 얘의 캣은 스타일스로 내가 정의했다 라는 거죠. 이게 정적 언어를 쓰시던 분의 습관들 때문에 클래스가 마치 언어의 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는 클래스가 문이 아니라 뭐다? 값이에요. 식이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괄호로. 뭐랑 비슷해요? 즉시 실행함수 시그니처하고 되게 비슷하죠. 응? 즉시 실행함수는 이 괄호에서부터 괄호까지 함수 들어있고 그 다음에 호출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만들면 클래스가 값이란 말이지. 이 클래스에 대해서 new 때리면서 생성자에다 인자 넘겨준 거죠. 왜냐하면 저 클래스를 2번 다시 쓰지 않을 거거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제가? 멋있어 보이려고? 아니야. 왜 이렇게 썼지?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2개 못 만들게 하려고. 제가 만약에 이 클래스를 특정 변수에 잡아놨으면 여러분들은 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막 찍어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면 이 클래스는 2번 다시 인스턴스를 못 만들게 되겠죠? 그쵸? 이게 바로 익명 클래스의 장점이죠. 더 정확하게는 익명 상속된 클래스의 장점이죠. 응? 익명 클래스의 장점이죠. 상속된 클래스 장점. 스타일을 만들었으니 나머지는 껌이네. 이렇게 쭉 만들면 되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전략을 4개 외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됐죠. 여러분들이 레이지 로더라는 걸 만들고 싶으면 레이지 로더 만들면 되는 거고, 스크롤 인젝터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스크롤 특정 위치에다 뭘 놓고 싶으면 그런 애 또 만들면 되는 거고, 우린 이 코드를 이제 마음대로 외부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공급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VM의 이 키들은 얘네들하고 물려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서 넘어가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은 고작 객체 지향이 이 정도만 들어가도 어려워요. 어떤 정도? 1단계 상속만 들어가도 벌써 어려워지기 시작해. 1단계 오버라이드, 즉 부모와 자식 간의 의존성을 정의해서 자식이 구현한 걸 부모가 쓸 거야. 이 정도만 나와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체 지향은 문제를 객체망이 해결한다고 했는데, 객체망을 구성하는 건 사실상 객체 지향에서는 3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객체가 다른 객체를 필드 수준에서 알고 있어. 어떤 객체가 다른 객체를 메소드 수준에서 알고 있어. 어떤 객체가 다른 객체를 자식으로 알고 있어. 이거 3개밖에 없단 말이야.
이 세 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어려워진다고. 응? 얘는 결국에 프로세서를 알고 있는 자식 4개를 만들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멍한 거지. 그렇죠? 이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어떻게 생각하긴 디자인 패턴 맨날 쓰는 거니까 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객체 지향을 잘 하시려면 숙련하셔야 돼. 숙련. 아는 것으로는 소용없습니다. 계속 체화될 때까지 숙련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객체망으로 푸는 습관을 들여보는 거죠. 그러면 이 4가지 구상 인스턴스들이 제공해 주는 건 뭘까요? 이 4가지를 뭘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프로세스라는 형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그쵸? 얘네들 다 프로세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4개는 다른 객체지만 다 프로세스라는 객체의 형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아까 봤던 바인더의 렌더는 얘네들을 뭘로 인식할 거다? 프로세서로 인식할 거다. 프로세서로 인식해야지만 일반화시켜서 뭐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프로세스가 제공해주는 건 뭐다? 구상 클래스인 얘네들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제공해주는 건 이 동네인 거죠. 캣을 쓸 수 있고 프로세스를 쓸 수 있어. 안타깝게도 프로젝트라는 그런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통 언더로 빼놔요. 그래서 바깥쪽에 공개되는 건 캣하고 프로세스인 거죠. 그럼 바인더를 개조합시다. 마개조하면 되겠죠, 이제부터. 자, 원래 있던 건 아이템에다가 아이템 더하는 거, 원래 있던 메소드고, 렌더 부분도 있는데, 렌더에서 지금 제가 뼈다귀만 남겨놨죠. 이 뼈다귀 뭐였다? 구조, 스트럭처. 안 변한다고, 스트럭처는. 원래 스트럭처가 이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얘가. 아이템에 대한 스트럭처는 원래 이걸 유도하게 돼 있단 말이지. 이거 안 변해. 그쵸? 게다가 이렇게 들어온 아이템을 이렇게 분해서 쓰는 것도 안 변해. 왜? 아이템, 바인더 아이템의 구조기 때문에 그래. 이거 안 변한다고. 하지만 알고리즘을 전개하는 방법은 굉장히 달라져요. 외부에서 스트래티지를 공급받았기 때문이지. 자, 헷갈리지 않도록 옆에 프로세스를 띄워뒀어요. 기억나시죠? 캣과 프로세스를 쓸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로는 프로세서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 정의했어요. 위에 필드에 보면 프로세서스라고 하나 제가 정의했죠. 그러면 프로세서를 여기다 담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add 프로세스 할 수 있는 값은 유일하게 뭐다? v 값만 들어올 수 있겠죠. 그 v 값은 무슨 타입이다? 프로세스 타입이 들어온단 말이야. 맞죠? 그럼 얘를 어떻게 넣을 거냐? 쟤는 오브젝트인데 지금은 필요 없는데 좀 이따가 저 오브젝트에서 키로 찾는 게 편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셋으로 안 잡은 거예요. 그런 의도도 있고 2가지 의도가 있어요. 프로세스를 제가 왜 셋으로 안 잡았을까요? 그냥 add 하면 좋을 텐데. vcat이라는 카테고리당 하나의 프로세스만 장착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응? 아까 스타일스라는 캣을 갖고 있는 스타일을 처리해주는 프로세서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비슷하게 똑같은 스타일스라는 키를 갖고 있는 애가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셋 안에 객체로서는 다르지만 캣이라는 프로세스 값이 똑같은 애가 2마리가 들어가잖아. 캣이 똑같은 애가. 그쵸?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스타일스랑 VM이 키를 누구한테 위임할지가 헷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헷갈리게 된단 말이야. 이걸 방지하는 자료 구조는 오브젝트인 거죠. 키에 하면 계속 갱신돼 버릴 테니까 마지막에 애드한 애가 스타일스라는 키를 먹어버릴 테니까 아예 중복이 일어나지 않은 셋 같은 녀석을 제가 만들어버리고 덮어쓰기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는 전개 안 할 거냐면 스타일스라는 키가 똑같을 때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등록하기까지는 안 만들 거란 말이야. 카테고리당 하나의 프로세스만 등록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자료 구조를 오브젝트로 잡은 거란 말이지.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vcat당 v를 하나씩 잡아주는 거죠. 나중에 vcat이 일치한 애가 오면 덮어 써버리겠지. 응? 그렇죠? 그래서 자료 구조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어디에 중복 요소를 쓸 거고 어디를 컬렉션 요소를 쓸 거고 어디는 센 요소를 쓸 건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늦차 얘기했던 뭐의 문제다? 객체는 원래 다 객체로 식별돼야 되는데 지금 뭘 사용했다? 값을 썼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는 거야. 값을 썼기 때문에. 응?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값을 썼을까요? 값을 안 쓰면 좋았을 텐데. 안 쓸 수 있어요. vcat이 스트링이 아니라 뭘 받는다? 미리 정의되어 있는 심볼 중에 하나를 받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 그럼 되거든? 근데 제가 여기에 값을 썼기 때문에 값을 방어하는 다른 체계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지. 값을 쓰면 계속 힘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 모델이 무한의 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뷰 모델에 키 들어갈 수 있는 건 무한의 키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이 무한의 키가 뭘로? 자바스크립트 언어 수준에서 객체니까 키가 문자로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맞춘 거란 말이지, 캣은. 제가 만약에 이거 심볼을 쓰면 걔도 다 심볼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키가. 괴롭잖아. 안 괴롭나? 다음 시간에 제가 심볼로 바꿔놓을게요. 어쨌든 V캣이 값인 것만으로 이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일을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응? 프로세서는 객체지만 프로세서의 V캣이 외부에 노출됐는데 노출된 게 값이기 때문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값으로 식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값을 외부에 노출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중하게. 값이 노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인더에 프로세서를 담는 그릇은 셋이 될 수 없었던 거지. 셋으로 담아도 소용없으니까. 뭐가? 카테고리가 값인데 얘네들로 일치값을 찾게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프로세서를 등록할 수 있게는 되었어요. 다양한 프로세서를 만들어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세서를 루프 돌 건데, 루프 돌 때 아이템마다 계속 루프 돌 거니까 괜히 이걸 여러 번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거는 이 시점에는 하나로 돼 있을 테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 머신이기 때문에 이 메소드가 도는 동안에 중간에 애드 프로세서가 일어날 확률은 없죠. 그래서 이때만 한번 조사하고 나면 이거 전체가 처리되는 동안에 얘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일은 없죠. 그렇죠? 때문에 이때 한 번만 딱 조사하면 돼요. 이때 한번 조사해서 키 밸류 2차원 배열을 프로세서한테 잡아놓은 거죠. 이제 아이템스에 돌면서 저 프로세서를 돌면서 뭔가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프로세서를 아이템마다 뭘 하느냐 보면 아이템 안에 프로세서를 제가 키 밸류로 잡아놨잖아요. 키 밸류로. 그럼 이 프로세서는 오브젝트였고 이 PK에 뭐가 들어있다? 캣이 들어있을 테고 프로세서는 이 V값이 들어있겠죠. 이 PK라고 부르는 건 프로세서의 키라고 해서 제가 PK라고 써놓은 건데 여기에 캣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캣이. 왜냐하면 우리가 캣을 잡아놨으니까 이렇게. 응? 그러면 해당 캣에 해당되는 프로세서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얘를 돌면서 VM에 프로세서에 있는 캣을 찾아서 얘가 바로 대상 오브젝트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한테 for each를 돌면 VM에 있는 KV가 나올 테고 이 KV를 프로세서한테 VM, EL, KV 다 넘겨주면 얘가 처리해 줄 거죠. 그럼 얘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서의 형에 대한 지식을 봅시다. 프로세서인 걸 알고 있으니까 뭘 사용했다? 캣을 사용한 거고 프로세서인 걸 알고 있으니까 뭘 사용했다? 여기에 있는 프로세스라는 메소드를 사용한 거죠. 이 형에서 정의하고 있는 프로토콜만 사용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바꿨잖아요. 이게 바로 객체 사이의 의존성 또는 계약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계약. 이제 바인더는 누구랑 계약했다? 프로세서랑 계약했기 때문에 프로세서의 계약 명세서인 캣과 프로세스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바인더는 내부의 코드를 프로세서와의 계약으로 풀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뭘로 바꿔야 된다? 프로세서에서 공개하고 있는 계약 내용만 갖는 알고리즘을 바꿔줘야 돼. 그쵸? 여기 있는 대로. 아까 복잡한 코드 쓸 수 없게 된단 말이야. 뭐만 쓸 수 있다? 프로세서와 계약한 내용만 사용해서 알고리즘 다 뜯어 고쳐야 돼.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일반화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알고리즘의 일반화예요. 알고리즘의 일반화, 추상화라는 건 뭐냐면 공통 로직을 묶었어, 뭐 제네릭을 썼어 이런 문제가 아니야. 나의 복잡한 코드들의 공통점을 모아서 객체로 뺀 뒤에 객체를 뭘로 뺐다? 형으로 뺀 뒤에 그 형과 계약하고 형에서 계약된 내용으로 알고리즘을 바꾸는 걸 일반화라고 그런단 말이야. 제네릭 알고리즘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제네릭에는 타입 제네릭도 있지만 제네릭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일반화되어 있는 알고리즘이란 뭐다? 보다 범용적으로 고쳤어. 그게 뭐야?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다 여러분 머릿속에 뭘 생각한 거다? 일반 명사를 생각한 거야. 난 일반화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 추상화랑 비슷한 단어일 거야. 아니라고. 전혀 아니야. 일반화된 알고리즘, 객체지향에서 뭘 의미하는 거다? 나의 원래 알고리즘은 개별되어 있는 전략들과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구조 부분을 남기고 전략 부분을 형으로 빼내서 그 형과의 계약을 통해서 형이 제공하고 있는 메소드만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고친 걸 일반화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저게 바로 일반화된 알고리즘인 거예요. 따라서 이 코드는 더 이상 안 고쳐. 누구 때문이 아니라면. 프로세스의
메소드나 속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얘의 의존성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얘는 안 고친다고. 더 이상 이 코드를 고치지 않고 우리는 수많은 전략들을 추가하거나 바꿔낼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전략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헤드 퍼스트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략 패턴이 되게 쉬워 보이잖아. 꽥꽥거리다 꽉꽉거리면 되는 거잖아. 응? 그러나 실무에서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고. 실무에서 적용하면 죽음이라고. 왜? 왜 죽음일까요? 어떤 단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으세요? 스트럭처와 스트래티지를 구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으세요? 웬만하면 합니다. 그러면 스트래티지를 뽑기 위해서 공통점을 찾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바보야, 눈 보면 다 알 수 있겠지? 그쵸? 뭐가 어려운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은 전략 객체를 왜 못 사용하고 전략 패턴이 힘드냐? 알고리즘 일반화가 힘든 거야. 이것도 제가 짜니까 쉬운 것이 알고리즘 일반화하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나는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코드로 막 풀어서 쓸 수 있었던 로직을 이제는 이거 두 개로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 두 개로. 그럼 여기에 모든 경우의 수만큼의 프로세서를 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다가? 나 옛날 코드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 여기다 다 넣고 싶어. 그럼 이 형이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이 형이 굉장히 무거워진다는 얘기는 이 형이 바뀔 확률이 되게 높다는 얘기고, 이 형이 자주 바뀐다는 얘기는 여기도 불안정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 형이 안정화되는 방법은 매스 사인 안 바뀌잖아. 왜? 매스코드가 라디안 값 하는 거 받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바뀌는 거 아니야. 매스 사인이 앞으로 10년간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 바뀌어. 지난 10년간 안 바뀐 건 안 바뀔 거죠. 단순할수록 안 바뀐단 말이야. 안정화 시키려면 우리는 프로세스에 되도록이면 기능이 없는 게 짱이야. 그래야지 얘를 의존하고 있는 얘도 코드가 안 바뀔 거니까. 이러니까 이 코드 짜기가 힘든 거지. 안정화되어 있는, 일반화되어 있는 코드라는 건 약속하고 있는 프로토콜의 내용이 적다는 얘기인 거고, 적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알고리즘을 기술할 수 있게끔 하는 일반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 패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 코드를 어떻게 일반화시켜? 그런데 단일 코드를 일반화시키는데 성공하고 프로토콜을 빼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이거. 여기를 짜는 거. 제가 이걸 다 생략하고 제가 되게 쉽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푸는 거지, 더 정확하게는 아까 구조는 똑같고 요 몸통 부분, 요거,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어려워서 못 짜는 거야. 전략 패턴 실제로는. 왜냐하면 전략 패턴이라는 건 전략을 소유한 객체의 상태와 상호작용하지, 혼자 꽥꽥거리 꽉꽉거리는 프린트 찍고 끝나지 않는단 말이지. 훨씬 더 복잡하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그전에는 여러분이 제어문을 이용해서 복잡한 상태의 전이들을 코드를 기술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뭐만 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에 교환받기 못해. 이렇게. 훨씬 더 독립적으로 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가 안 바뀌도록.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죠? 오늘 수업이 재밌었으면, 저번 수업이 재밌었으면 안 보고 짜봐.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 잘 짜고 쉽게 짤 때까지 이렇게 짜보면 되겠죠. 자기만의 스타일로 짜고 한 10번째 짜면 자기만의 스타일로 응용도 하면서 되게 몸에 익어가지고 자유롭게 짜겠죠. 이것도 비슷할 거예요. 전략 패턴은 실제로는 어려워요. 템플릿 메소드 패턴도 어렵잖아. 실제로 해보니까. 쉽지 않다. 너무 그간 수업에서, 지난 수업에도 코드 스피치의 객체 지향이나 디자인 패턴 수업이 있었는데 너무 쉽게 가르쳤나? 맨날 투투 같은 거에다 기능 추가만 하고 해서 쉬웠나? 해서 바인더 수준으로 올렸어요. 여러분들 천재개발자니까 괜찮아. 그쵸? 그래서 뭘 외웠다? 전략 패턴과 전략 패턴이 적용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알고리즘의 일반화. 그리고 알고리즘의 일반화가 무엇이다? 코드를 객체로 뺄 때 그 객체는 형으로 빠지게 되는데 형과 계약한 내용만 가지고 알고리즘을 고쳐줘야 된다. 이게 바로 일반화다. 왜 많은 책들은 이걸 그렇게 우회해서 설명할까요? 제가 지금 떠드는 건 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책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쉽게 설명 안 해주고 연락 꼬아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연락 꼬아서. 왜 그런지 몰라. 기존의 렌더 상기하기 위해서 기존의 렌더를 볼까요? 이걸 어떻게 일반화시키지? 저렇게 일반화시킨 거죠. 기존에는 코드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린 여기서 전략 부분을 잘라내는 데 성공했고, 스트럭처와 전략을 띄어내는 데 성공했고, 전략 부분들의 공통점을 찾는 데 성공했고, 전략 부분이 어떻게 상태와 관계를 맺는지를 알아냈고, 상태와
전략 부분을 어떻게 위임할지를 형으로 정의하는 데 성공해서 그 형을 소비하는 알고리즘을 고치는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코드가 리팩토링이 잘 안 되는 이유야. 이미 알아. 여기 6번째 줄, 7번째 줄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 알지만 바꿀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어디서 저절한다? 여기서 저절하는 거야. 이 형을 만들고 이걸 도출하는 데까지 저절하는 거지만 오늘 저랑 전략 패턴 하면서 프레임 3단계를 봤죠? 어떻게? 구조적인 부분과 스트래티지 부분을 나누는 거가 1단계고 2단계는 스트래티지 부분의 공통점을 찾는 게 2단계고 3단계는 그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상태와 관계를 맺는지를 찾는 거죠. 마지막 4단계는 그것들로 도출된 형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고치는 거죠. 이 프레임을 적용하면 여러분들도 전략 패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뻥이에요. 연습하세요. 그래서 기존의 바인더는 이렇게 사용하면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바인더는 이렇게 하면 아무 작동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어떠한 스트래티지를 안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스트래티지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래야지 바인더가 쓸만해지죠. 바인더 쓸만해졌죠? 이래야지만. 적어도 4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바인더가 프로세서를 의존하게 되었다라고 화살표 방향이 바인더가 프로세서를 의존하게 되었어. 여러분들 이게 화살표 방향이 안 헤어지면 사랑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짝사랑하고 있는 누구란 말이에요. 그쵸? 얘는 얘를 관심 없어 하잖아. 나는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만 얘는 안 바라본단 말이지. 어? 의존성이는 어느 방향? 바라보는 사람이 얘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지 얘는 관심도 없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화살표 방향 항상 의존하고 있는 쪽이 의존 대상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인더가 프로세서가 변하면 영향을 받는 거지 프로세서는 바인더가 변하든 뭐하든 아무 영향이 없죠. 우리는 객체에서 의존성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단방향 의존성을 설정한대. 여러분들 객체 지향에서 의존성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다 코드로 발랐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코드를 맨날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하러 객체 지향 써? 통으로 다 함수 만들지. 그쵸? 우리가 객체 지향을 쓰는 이유는 뭐다? 코드 부분을 객체로 바꿔가지고 객체만 따로 공급하면 그 코드를 건들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야. 방금 바인더에 있는 렌더처럼. 그럼 의존성은 당연히 생길 거 아니야. 의존성이 많은 코드가 나쁜 게 아니라 의존성이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양방향으로 흐르는 애들이 나쁜 거란 말이에요. 의존성에 대한 많은 오해가 뭐냐면 의존성이 많으면 나쁜 객체? 아니야. 의존성은 당연히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이 코드를 객체를 빼내면 빼낼수록 당연히 의존하는 형이 많아져. 그럼 코드를 안 빼내? 하드코딩은 막 갖다 발라 200주씩? 그럴 수 없잖아. 그쵸? 근데 의존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이 한 방향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다들 짝사랑하고 있어야 돼. 같이 바라보면 끝장인 거예요. 남녀 관계도 이렇게 짝사랑할 때 아무 문제 다 안 깨지지만 둘이 바라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똑같아.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다? 디펜던시 인젝션이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제대로 짰으면. 내가 디펜던시가 생겼는데 인젝션을 하는 인터페이스를 안 만들고 내부에서 만들었어. 아니 그러면 객체 새로 만들 때마다 또 코드를 고쳐야 되잖아. 왜 뺐어? 따라서 인젝션이 반드시 생겨야 된다. 이렇게. 디펜던시가 생겼으면 인젝션이 따라온다. 디펜던시는 생겼는데 인젝션 메소드가 없고 난 내부에서 뉴 때렸어요. 망한 거지. 왜 했어? 그냥 코드로 짜 처음부터. 그럴 거면. 그렇죠? 그래서 한 세트예요. 코드를 객체로 바꾸면 의존성이 따라오고 의존성이 생겼는데 내가 인젝션 메소드를 안 만들었다. 이러면 잘못한 거예요. 쉽죠? 이 쉬운 얘기도 책 보면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놔? 여러분들 책 한 3-4권을 3-4바퀴 돌아야지 그 뜻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게 돼요. 책들 왜 이렇게 푸치전해? 자, 오늘의 또 다른 주제인 옵저버에 대해서 해볼까요? 안 쉬어도 되죠? 그냥 가. 우리 만들었던 그리고 지금 만들었던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이 모양의 변화가 없죠. 이 모델이 바인더와 관련된 거 맞지만 저희는 콜을 해서 렌더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많은 프레임워크에서는 자동으로 해주죠. 앵귤러나 이런 애들 보면 그건 자, 백. 바인더가 뷰 모델을 옵저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인더는 뷰 모델의 변화를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인더는 뷰 모델의 변화를 감시하고 있다가 얘가 변하면 본인이 렌더링을 해주니까 제가 따로 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나는 나대로 변하기만 하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변화를 알아차려 주는 거야. 그렇죠? 옆에 절친이 있는데 절친이 항상 나의 안색을 살펴. 너 오늘 몸이 안 좋니? 어저께 잠을 못 잤니? 맨날 이렇게 얘기해. 저는 그냥 제 변화가 일어날 뿐인데 남이 알아서 저한테 맞춰주는 거겠죠. 똑같은 거죠. 바인더가 뷰 모델의 신기를 살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좀 변화가 생기면 렌더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거는 실제로 까보면 이런 마법은 없으니까 실제로 얘를 감시하겠다고 얘한테 알려주면요. 실제로는 얘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얘한테 알려주는 식이에요. 즉, 옵저버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옵저버가 일을 열심히 하는 애 같잖아요. 감시하고 있는 애가. 현실 세계에서 그렇잖아. 제가 피곤한 거잖아.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제가 맨날 얘가 잠을 잘 잤나, 옷은 잘 제대로 입거나 감시하는 사람 피곤한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컴퓨터 세계의 옵저버는 감시하는 사람은 안 피곤해. 감시 당하는 사람은 피곤해. 왜냐하면 실제는 뭐다? 나는 이제부터 널 감시할 거야. 그러면 내가 감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감시 당하는 애가 나 뭐 변했어 하고 알려주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개념 때문에 사람들이 옵저버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합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 세계의 메타포를 적용하려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 잘 발상이 전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옵저버 패턴에서는 감시하는 쪽은 편하다. 감시 당하는 쪽이 굉장히 피곤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변화가 일어나면 분류해서 보내줘야 돼, 심지어. 이놈은 되게 얍삽하게 나는 네 변화 중에서 머리카락의 변화만 보고 싶어.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끝난단 말이야. 그럼 내 변화 중에 머리카락 분류만 해가지고 내 머리카락 변화에 대해서 감시하고 싶다는 애들이 누구누구였지? 걔네들한테 알려줘야지. 엄청 피곤한 작업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옵저버 패턴을 구현하면 이쪽을 서브젝트라고 부르고 저쪽을 옵저버라고 부르는데 서브젝트 쪽이 굉장히 구현하기 힘들어져요. RxJS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죠. 단지 서브젝트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옵저버는 만들기 쉽다는 거야. 옵저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움 이벤트를 사용하실 때 add 이벤트 리스너를 걸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는 이벤트 리스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함수 하나 딸랑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클릭했을 때 그 함수 불러주잖아. 키다운 했을 때 불러주고. 얼마나 편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클릭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캔버스에다가 그림 그리게 시키고 클릭 이벤트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친. 캔버스의 도움 이벤트 수준에서 이벤트 XY를 얻어서 XY에 있는 캔버스에 있는 지점의 색깔을 얻었는데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인 걸로 알 수 있어?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캔버스에 그림 그릴 때마다 고유한 색깔의 그 객체라고 매핑되어 있는 섀도우 이벤트 맵이라는 걸 같이 만들어줘야 돼. 섀도우 이벤트 맵에 색깔 찍었더니 얘는 47번 객체야. 걔 객체에 등록되어 있는 리스너한테 알려줘야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개빡치죠? 개빡세다. 실제로는 이벤트를 서브젝트 하는 쪽으로 만들어 보려면 엄청 힘들어. 그래서 옵저버에서 여러분들이 옵저버 패턴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뭐냐면 옵저빙 하는 애는 그냥 만사태평이고 이 옵저버블이라고 불리는 이 서브젝트 애들은 굉장히 피곤하다. 이걸 다 분리해줘야 되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쳐요. 나의 변화가 있으면 알려준다고 쳐. 리스너들 모아가지고 알려주면 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알려줄 수 있긴 하냐는 거야. 우리의 변화를 알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5cm가 자랄 때마다 상대한테 알려주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카락 5cm 자란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는 거야. 내 피부톤이 칙칙하면 알려주기로 했어. 내 피부톤이 칙칙하면 알 수 있어? 심지어 죽기 직전에 심박기가 떨어진 것도 몰라. 다 심장마비로 죽는데? 그치? 내 심박이 나빠지면 병원에 알려주면 난 살 수 있어. 하지만 그거 안 알려주니까 심장마비로 죽는 거 아니야. 그쵸? 내 변화를 어떻게 하냐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거죠. 내 변화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 나의 변화를 통보하고 싶은데 내 변화, 아까 말했잖아. 캔버스에 클릭 이벤트를 걸려면 내가 클릭댓스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하물며 뷰 모델은 순수한 객체죠. 인메모리 객체죠. 인메모리 객체의 속성이 변하는 걸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이걸 어떻게 통제하지? 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 나름대로 지원해줘요. 첫 번째는 define property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proxy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두 가지를 지원해 주는데 proxy는 ES6 EU부터 지원되고요. 안타깝게도 이건 바벨로 안 돼요.
그래서 바벨로 이게 컨버팅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록시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 나는 ES6 이상의 환경이다라고. 응? ES6 이상의 환경이다라는 건 어떤 브라우저를 의미한다? 그런 거 관심 없어. 말고 뭐? 안드로이드 갤럭시 S3, S4까지를 버리겠다는 뜻이야. 그래도 되냐고, 정말로. 그거 잘 생각해보라는 거야. 우리는 I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I는 두렵지 않아. 문제는 안드로이드 구형 기종인데, 그 막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갤럭시 노트 2에서부터 걔네들이 문제잖아. 갤럭시 S4까지는 삼성이 아직 순박할 때 가지고 폰들이 안 부서져. 어르신들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왜 우리가 윈도우 7 쓸 때 i9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죠? 윈도우 7에 i9 깔려있는데 어르신들은 절대로 업데이트를 안 하니까. 절대 i11 없어요. 그냥 윈도우 7 있으면 i9이라고 생각해야 돼. i11은 없다, 윈도우 7에. i11은 다 누구다? 윈도우 10이야. 거기 크롬도 깔려있고 엣지도 깔려있어. 신경 안 써도 된단 말이야. 우리는 i를 지원할 거면 i9부터 지원해야 돼. XP는 벌다 하더라도. i11만 지원할게. 그런 거 안 통한단 말이지. 윈도우 7에 깔려있는 건 다 i9이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갤럭시 노트 3를 갖고 있다. 뭐가 깔려있다? 한 번도 업데이트 안 한 키캣이 깔려있단 말이야. 키캣은 당연히 ES5밖에 안 돌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프록시를 써야 돼. 다른 ES6 요소는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얘는 바벨로 컨버팅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정말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것도 실무상으로 쓸 수 있는 디파인 프로퍼티 기반을 만들 거예요. 오브젝트 디파인 프로퍼티 혹은 오브젝트 디파인 프로퍼티스라는 스태틱 메소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거냐면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신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설마 ES5 스펙도 모르진 않겠지? 라고. 모르시면 공부하시면 되죠. 지금이라도 노트북 있는 분들은 MDN 열어가지고 오브젝트 디파인 프로퍼티를 보면서 수업을 듣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옵저버에서 문제는 내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노티피케이션을 때려주는 건데 내 변화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다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옵저버에서 옵저버를 수행할 애들은 역시 형으로 정의해야 되겠죠. 형으로 정의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돔 이벤트 리스너에 익숙하기 때문에 옵저버를 등록할 때 함수를 등록하는 거에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는 함수 따위 관심 없어. 왜? 객체 지향을 배우고 있잖아. 우리는 객체를 등록할 거란 말이지. 그럼 객체의 특정한 메소드를 불러야지만 옵저빙이 될 거 아니에요? 객체의 특정한 메소드가 뭔데? 어떻게 정해? 형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우리는 뷰모델 리스너라는 형을 하나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뷰모델 리스너는 어떠한 메소드를 가정하고 있냐면 뷰모델 업데이티드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을 것을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뷰모델 리스너가 형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걔한테 뷰모델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옵저빙을 통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뷰모델이에요. 뷰모델 다 까먹으셨으니까 코드를 갖고 왔습니다. 기존의 뷰모델은 쓸데없는 거 제가 다 뺐고 스타일스 어트리뷰트 프로퍼티스 이벤트라는 기본적인 속성들을 갖고 있는데 오브젝트 데이터를 받으면 그 오브젝트 데이터로부터 오브젝트 데이터를 쭉 돌면서 키가 여기에 해당될 때는 여기다 넣어주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자기 자신의 키로 잡아가지고 넣어주고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본값 값이 비어있는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코드가 중복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켄트백 아저씨가 얘기하길 개발자는 자기 수준에 맞게끔 중복을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중복은 고치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높으면 많이 발견되고요. 수준이 낮으면 안 발견돼요. 수준이 낮으면 코드가 똑같을 때만 발견되겠죠. 이 동네 하는 일과 이 동네 하는 일이 비슷한데? 어차피 비슷한 거 통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수준을 보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중복이 보이겠죠. 어차피 이 동네 시스템이 하는 일이 똑같잖아. 이 동네랑. 왜 시스템 두 개나 갖고 있지? 뭐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건 어떤 수준에서 중복으로 보이죠? 똑같은 키가 반복되고 하는 일도 V를 할당하는 거야. 똑같아 보여. 라고 똑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뭐 그래요. 근데요. 제가 첫 번째로 도입해야 될 건 얘가 서브젝트이기 때문에 리스너들을 거느리고 있어야지 노티피케이션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updated라는 셋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는 listeners라는 걸 셋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제 listeners에다가 listener를 받아들여 가지고 얘네들한테 노티피케이션을 때리려고 그러는 거겠죠. 코드가 앞으로 점점 밀릴 텐데 밀리면 밀린 대로 안 보여도 되는 코드라고 생각하고 윗부분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listeners를 가리키기 위해서 add listener가 들어오면 V가 뭘로 들어와야 된다? 뷰모델 리스너로 들어와야겠죠. 뷰모델 리스너를 셋에다 넣어주고 리무브 할 때는 뷰모델 리스너를 빼주는 거죠. 쉽다? 별거 없죠. 그래서 리스너를 관리하기 위한 셋을 만들고 셋에 리스너를 추가했다가 빼줬다가 하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어떻게 때리냐? 노티파이를 할 때는 리스너 for each 돌면서 모든 리스너는 다 뷰모델 리스너니까 뷰모델 업데이티드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겠죠. 여기에 나의 updated라는 셋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true, false나 단순한 값 보내주는 거 아니야? 왜 셋을 보내? 아니, 업데이트 되면서 한두 개만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업데이트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 업데이트 됐으면 여러 개 보내야지. 여러 개 보내려고 셋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구성하는 옵저버 패턴의 서브젝트의 메소드들이에요. add, remove, notify 이 세 개 구현하면 일반적으로 서브젝트를 구현했다고 얘기를 해요. 옵저버 패턴은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서브젝트가 있고 그걸 수신한 옵저버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지? RxJS에서는 이벤트 에미터라고 그러죠. 에미터는 끊임없이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애들이거든요. 똑같죠? 얘도 계속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얘가 뿌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컨스트럭터의 중복부터 볼까요? 중복이 싫어. 중복이 싫으니까 스위치에 이만큼의 케이스를 묶어가지고 저렇게 때렸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오브젝트의 키를 찾는 것보다 더 빨라요. 문자열의 인덱스 오브는 특별하게 빨라요. 자바스크립트에서. C로 짜져 있는데 여러분들 실험해보시면 굉장히 큰 문자열의 인덱스 오브 때리는 건 굉장히 빨라요. C가 인라인 루프를 돌기 때문이죠. 그것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괜히 객체 만들고 뭐하고 귀찮아가지고 전 보통 이렇게 써요. 그러면 스타일 어트리뷰트 프로퍼티 중에 키가 걸리는 거죠. 키가 걸렸으면 얘네들은 디스크에다 뭐 할당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기존에는 그때 오브젝트를 그냥 할당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이렇게 이때 들어와 있는 V값 오브젝트를 그냥 할당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뭘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 경우가 아닌 경우가 바로 디폴트인 경우이죠. 디폴트인 경우 나중에 생각하자고. 일단 이 경우부터 처리하게. 그럼 그전에는 V값을 넣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define properties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세터를 감시하기 위해서. 세터의 시점이 바로 is updated 시점이니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또 다른 오해. 자바나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되게 부족하고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내장된 객체는 10개 이내죠. ES6 넘어와도 20개 이내예요. 그러나 오브젝트의 메소드가 너무 많아. 어레이의 메소드 너무 많아. 객체별로 메소드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특히 스태틱 메소드 너무 많아.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나오는 기본 언어 코어 객체의 메소드를 정말 다 아냐? 라고 제가 시험을 봐서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들 쉬운 것만 알지. 그쵸? define properties나 프록시 객체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자바스크립트는 코어 객체 같은 경우에 언어 스펙의 일부이기 때문에 노드 환경이 됐든 브라우저가 됐든 다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현 시점에서 ES5를 지원 안 하는 브라우저는 없다고 봐도 돼요. ES5 스펙은 다 돌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ES5 스펙에 있는 메소드도 물어보면 진짜로 아냐? 그렇지 않아요. 깊이 공부해서 완전히 달통할 때까지 연습하세요. define properties는 define property의 다중화 버전이고요. define properties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일단 하나씩 볼까요? 제가 어떤 값이 들어오면 이거 오탄가
아, 그러네요. 아닌가? 아니다. 근데 오브젝트는 뭐지? 저게 오타인가 보다. 이 오브젝트를 원래 제가 이 v 값 헷갈릴까봐 이거 오브젝트로 했는데 여기 값이 들어온 오브젝트가 오브젝트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 못 고치니까. 이게 v가 두 번 반복돼 가지고 제가 코드를 고쳤는데 슬라이드에 반영이 안 됐네. 이 v 값이 오브젝트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도 v가 또 나올 거라서 v가 겹치니까 제가 이 오브젝트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 for each로 돌면서 값이 들어온 오브젝트 값이 obj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obj를 개조해서 만들 건데 어떻게 해서 개조하기 만들 거냐면 이 오브젝트 엔트리스 obj로 돌면 obj가 키v로 다시 나올 거잖아요. 저렇게. 근데 이 키v가 나와 있는 이 배열 말인데 이 배열을 제가 리듀싱 할 거란 말이에요. 응? 리듀싱 할 거라고. 리듀싱의 두 번째 인자가 오브젝트잖아요. 리듀스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초기 값을 두고 인자로 계속 돌면서 처음에 어큐뮬레이터라고 부르는 애가 계속 앞에 인자로 들어오고 두 번째 인자는 배열의 원소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있는 어큐뮬레이터는 이 함수가 반환한 값으로 바뀐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서 이 오브젝트가 초기 값인 어큐뮬레이터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어큐뮬레이터를 계속 반환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오브젝트가 반환될 거라고. 응? 자, 많은 사람들 면접 뽑으면 자바스크립트에 제일 자신 있는 거 뭐냐 물어보면 어레이의 메소드가 제일 자신 있대. 그래서 꼭 제가 시험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 오브젝트 엔트리스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내죠. 오브젝트의 키밸류를 배열로 하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배열을 제가 리듀스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 그래서 원소 하나는 KV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얘가 어큐뮬레이터로 삼고 있는 건 두 번째 인자인 이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오브젝트에다가 제가 값을 계속 박아서 넣어서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의 결과물이 뭐냐면 하나의 오브젝트가 될 거란 말이지. 이거의 결과물이 하나의 오브젝트가 될 거 아니에요. define properties는요. 원래 타겟이 되는 오브젝트와 이 결과 오브젝트를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해석해서 얘한테 프로퍼티를 세팅을 쫙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원본 오브젝트의 키V를 돌면서 이 오브젝트의 키V를 제가 넣어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씨 불안해. 더 설명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브젝트에 이 K를 넣어요. 어? 기존 오브젝트에 있는 키값 중에 하나를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여기다 V 값을 그냥 넣지 않고 세터 게터로 바꿔가지고 넣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게 for이나 엔트리스에서 걸리길 바라니까 열거가 가능한 형으로 제가 바꿔놨단 말이야. 기본값이 펄스예요. 열거 안 된단 말이지. 열거는 돼야 돼. 그래 나중에 for each를 두거나 엔트리스를 돌리지. 그치? 열거를 하게 만들고 게터는 원래 왔던 V값 그냥 게터로 토하면 되죠. 응? 그냥 토하면 되잖아요. V값. 세터는요. 이 V값은 함수가 호출 때만 만들어졌으니까 스코프 변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V값을 그냥 이용해서 new V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캡처 변수가 돼서 여기서 계속 사용되겠죠? 근데 이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야. 이때 바로 뭘 하고 싶다? VM에 있는 업데이티드에다가 뭔가 추가해주고 싶어. 이 업데이티드가 뭐냐면 셋이었다는 말이에요. 셋. 기억나시죠? 셋. 이 셋에다가 내가 이 키에 이 값이 바뀌었어라고 뭔가 더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스타일이 됐든 어트리뷰트가 됐든 그 속성을 건들 때마다 셋으로 건들 때마다 is updated 셋에다 그 내용이 추가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속성을 getter 세터로 바꾼 오브젝트로 대체해버린 거죠. this에 들어갈 객체를. 원래 객체를 getter 세터로 다 대체된 애로 바꿔버렸단 말이지. 응?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게 값인데 이때 기억해야만 하는 값들이 키, V인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렇죠? 하지만 이 값도 수식 많은 쪽에서는 어떤 키 V야, 스타일의 키 V야, 어트리뷰트의 키 V야 이게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카테고리와 키브이를 한꺼번에 받게 돼서 셋에다 집어넣어 주려고 그런단 말이죠. 요 객체의 인스턴스를 요 때마다 만들어서 셋에다 집어넣어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걸 수시라는 쪽에서는 끄집어내면 아, 스타일의 백그라운드가 빨간색으로 바뀌었네. 어트리뷰트의 밸류 값이 ABCD로 바뀌었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프로퍼티의 inner HTML이 안녕하세요로 바뀌었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한 변화분이 어디에 속성을 건들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에 쌓일 거란 말이죠. 셋으로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경고했죠. 옵저버 패턴에서 서브젝트는 지옥이라고. 그렇죠? 옵저버 패턴 서브젝트는 지옥이야. 자기 자신의 변화를 아는 것도 힘들고 걔를 서브젝트, 노티파이 하기 전에 모아두는 것도 힘들단 말이지. 받는 놈은 속편하지. 받는 놈은 속편하지만 서브젝트는 힘들다고. 여러분들 여지껏 옵저버 패턴이 편했던 이유는 뭐다? 다 장난감만 만들어서 그래. 응? 다 그냥 숫자나 보내주고 문자나 보내주고 상태와 관련 짓지 않고 복잡한 전이가 없는 내부 상태랑 관련 짓지 않는 이런 쉬운 것들만 해가지고 그런 거지 실제로는 개빡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에다 집어넣을 게 바로 얘다. 뷰 모델 밸류 타입에 카테고리와 K와 V를 넣어주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S일 때 그전에는 디스 K에다 그냥 집어넣었죠. 이렇게. 이때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때는 오브젝트고 이때는 단일값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브젝트일 때는 오브젝트 전체를 다 변화해서 define properties를 썼지만 단일값일 때는 define property로 충분하죠. 그래서 define properties를 위해서는 썼는데 여기서는 define property를 이용해서 this에 내가 원하는 키값에 디스크립터 이용해서 getter, setter 똑같이 정의해주면 되고 뷰 모델 값도 보내면 되죠. 이때는 카테고리가 특별하게 없잖아요. 스타일도 아니고 어트리뷰트도 그냥 땡땡을 넣는 거죠.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뷰 모델 안에 어떠한 프로퍼티가 변해도 다 어디로 모인다? is updated라는 셋에 다 모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속성만 건드리면 is updated의 셋에 계속 뷰 모델 밸류라는 애가 채워질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다중계층의 문제라는 게 항상 일어난다. 여러분 객체를 만들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도 폴더 안에 파일 안에 폴더 안에 파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트리형 메뉴를 만들어도 트리 안에 메뉴 안에 트리 안에 메뉴가 있잖아.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대체? 어떤 트리의 메뉴는 그 밑에 서브 트리가 있는데 어떤 애는 없어. 어떻게 전체 트리를 구성해서 만드는 거지? 이게 바로 저희가 경력자 뽑을 때 내는 문제입니다. 경력자 뽑을 때 다중 노드가 전개되어 있는 트리를 얼만큼 빨리 화면에 뿌릴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다중 트리 문제를 어떻게 푸세요? 혹은 파일 검색은 어떻게 만들 거야? 폴더 안에 폴더가 얼만큼 있을 줄 알고 검색 어디까지 도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리즘 문제에서는 동적 계획법으로 푸는데 혹은 트리 탐사로 풀죠. 속도는 동적 계획법이 더 빨라요. 실제로 해보면. 근데 정형화된 알고리즘 가면 트리 순회로 푸는 게 더 쉽긴 하죠. 쉽나? 제가 저번 시간부터 얘기하고 있는 흑적 레드 블랙 균형 트리 만들 수 있어 이제 만들 수 있게 됐나? 그렇죠? 컴포지트라는 건 뭐냐면 컴포지트라는 건 내가 내 문제를 동일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해결하지 않고 위임을 계속 반복해서 걔네들을 취합하는 행위를 얘기를 해요. 컴포지트 패턴으로 대표되죠. 우리한테 왜 컴포지트 문제가 일어나냐? 우리가 만든 뷰 모델 안에 누가 들어있었다? 뷰 모델이 들어있어. 래퍼, 타이틀, 컨텐츠 이런 애 다 안에 다시 뷰 모델이 또 들어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뭐가 문제죠? 뷰 모델 안에 있는 뷰 모델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자기의 변화는 자기를 구독하고 있는 애한테는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독을 뷰 모델 안에 있는 뷰 모델한테 걸까 안 걸까? 안 걸어. 누구한테 걸지? 이 뷰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뷰 모델한테 걸 거란 말이지.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그렇잖아. 구독을 이 큰 뷰 모델한테 하지 서브 뷰 모델을 하지 않는 거야. 그 이유는 뭐죠? 바인더는 통 뷰 모델을 알아야지만 아이템에 매핑되어 있는 전체 뷰 모델을 다 매핑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반드시
이걸 다 감싸고 있는 뷰모델하고 계약을 하지 서브 뷰모델하고 계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변화, 뷰모델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도 리스너한테 알려야 되지만 서브에 있는 뷰모델의 변화도 리스너한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어디까지 서브가 있는 건데 그 안에 또 서브가 있으면 어떻게? 계속 다 알려줘야 되는 거지. 모든 걸 다 알려줘야 돼. 이게 바로 컴포지션의 문제다. 아까 파일 폴더 탐색하고 똑같은 문제죠. 내가 A라는 문자열로 검색을 했는데 지금 폴더에 있는 파일 중에 A로 시작하는 애는 다 보고해야 되지만 서브 폴더가 있으면 서브 폴더 다 뒤져가지고 다 A로 되는 다 보고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보고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랑 되게 비슷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는 이거를 동적 계획법을 풀지도 않고 트리 탐사로 풀지도 않고 어떻게? 동적 위임으로 푼다. 동적 위임으로 풀어. 동적 위임으로 푼다. 그래서 서브 트리를 갖는 경우, 서브 뷰모델을 갖는 경우는 최소한 이 경우는 아니죠. 이 경우에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래퍼라든지 타이틀이라든지 다 이쪽이잖아. 이 동네가 아니라고. 여기서 일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지. 이건 좋아. 이건 좋은데 두 번째는 넘어온 부위가 뷰모델일 때는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얘를 우리는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얘의 변화도 우리가 위로 보고해야 되기 때문이지. 얘의 변화도 우리가 위로 보고해야 돼. 다시 말하면 얘가 뷰모델이면 우리는 얘 뭐가 돼야 된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우리가 얘의 옵저버가 돼야 된다. 그럼 얘의 변화를 수신하지. 우리는 서브젝트지만 우리 자식인 뷰모델에게는 옵저버가 돼야 된다고. 얘 변화를 수신해야지 우리가 외부에 통보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얘가 뭘 변했는지. 얘도 독립된 뷰모델인데 얘의 변화를 알아차리려면 얘의 뷰모델의 리스너가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뷰모델인 내가 나의 자식 뷰모델의 리스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 컴포지션이라고. 나는 서브젝트이지만 동시에 뷰모델의 리스너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뷰모델 리스너가 아니면 거기서 전파는 끝나겠지만 내가 뷰모델 리스너면 전파가 계속돼서 뷰모델 리스너가 아닐 때까지 전파가 일어난다고. 이게 바로 객체지향에서 이 문제를 컴포지션으로 푸는 방법이라는 거야. 컴포지트 패턴을 쓰는 건 다 똑같아요. 이 컴포지트 패턴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뷰모델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변화가 뷰모델에서 온 변화잖아요. 내 자식인 뷰모델에서 온 변화잖아. 래퍼에서 온 변화야.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셋으로 외부에 변화 보고를 할 때 내 변화인지 내 자식의 변화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변화인지 내 자식의 변화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 자식의 변화인 걸 알려면 야 이건 래퍼가 일으킨 변화야. 내가 아니라. 이건 타이틀이 일으킨 변화야.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저 스타일의 백그라운드가 빨간색이가 이걸 안 된다고. 이걸 안 돼. 얘한테는 더 많은 서브키까지 알아야 된다고. 얘는 래퍼의 스타일의 백그라운드가 빨간색이야. 이렇게 알아야지만 바인더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로 원래는 뷰모델은 부모 자식 개념이 없지만 부모 자식 개념이 생겨버렸잖아요. 생겼기 때문에 나는 얘 서브키가 뭔지는 내 입장이야. 그쵸? 내 입장이 뭐냐면 내가 래퍼에다 얘를 할당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래퍼한테 얘를 할당한 순간 본인의 서브키, V의 서브키를 나의 래퍼로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키라는 속성이 새로 생긴 거예요. 서브키가 땡땡인 경우에는 자기가 루트인 경우인 거고 내가 누구 소속인 경우에는 자기 서브키를 할당할 거야.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내 사정, 부모 사정으로 서브키를 할당해 준 거고 내 사정에서는 나의 부모를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의 부모가 디스가 되는 거죠. 자식의 부모는 디스가 되는 거야. 이 레퍼런스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벤트 리스너에게 VM을 주는데 그 VM은 누구다? 자기 자신 VM이 될 거란 말이야. 이제는 통합 생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무조건 모든 이벤트 리스너에 자식이 누가 오든 탑 VM을 넣는 거를 넣었단 말이야. 이제는 그렇게 안 되잖아.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나밖에 모른단 말이야.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 부모를 타고 가서 아는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역참조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걸어줘야 되는 거죠. 백바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속성 두 개가 추가됐죠. 페어런트도 원래는 널이고 서브키도 원래는 없는 거지만 내가 누군가의 자식인 게 확정되면 그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드디어 이 자식의 리스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자식이 변화했을 때 내가 이걸 알아차리고 내 변화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가 있으니까. 옵저버의 현실 세계에서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컴포지션이 일어납니다. 옵저버는 어차피 외부에 통보하려고 하는데 내부의 반복적인 구조나 혹은 다른 객체의 변화를 한꺼번에 인수해서 보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하나하나 옵저버에 안 건단 말이지. 하나하나 안 걸어. 여러분들이 조선일보를 구독하면 신문만 날라온 게 아니라 찌라시도 날라오고 뭐도 날라오고 다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주기를 봐. 신문사의 신문은 신문사가 통제가 내보내고 있겠죠. 나 뷰모델 그 자체야. 하지만 나의 서드파티 업체가 이 광고 전단지 좀 끼워주세요. 지역신문에 있는 이것 좀 끼워주세요. 이거는 신문사가 일으킨 이벤트가 아니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얘네 것도 다 포함돼서 그냥 날라오잖아. 그쵸? 굉장히 일반적인 거야. 옵저버 패턴은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 책이 아닌 이상은 실무에서는 컴포지션이 같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브젝트 대부분은 리스너인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나는 서브젝트이자 리스너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뷰 모델을 누굴 상속받게 만들었다? 뷰 모델 리스너를 상속받도록 개조해버렸단 말이지. 나는 뷰 모델이지만 뷰 모델 리스너야 라고. 이게 바로 컴포지션이야. 컴포지트 패턴에서는 원래 컴포지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리프와 이 실체라는 걸 두 개를 만난 말이야. 둘 다 컴포지트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면 원래 리프 단계에 있는 애들은 거기서 끝내고 컴포지트 단계에 있는 애들은 다시 자기 자식들을 돌면서 또 컴포지트 메소드로 호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같은 구조를 쓰고 있는 거죠. 리스너와 리스너를 쓰니까. 아씨, 너무 어려운가? 너무 어려워도 어떡해. 여러분들이 구축해야 되는 실문이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불칠정한가요? 너무 쉬운 걸로 다시 돌아갈까? 제가 이번 수업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코드 스피치가 벌써 1, 2, 3, 4강을 기준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떼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CSS, 자바스크립트 기초, 중급,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는 수업이 제가 3바퀴나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미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심지어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한 번밖에 안 했고요. 코드 스피치 6번 한 동안에 자바스크립트 한 번밖에 안 했고, 올해도 처음으로 이걸 했는데, 우리 총무 중에 한 명이 꼬셔가지고 이거 했는데, 아마 쉬운 강의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쉬운 강의가 아니면 어려운 건 뭔데? 지식적으로 어려운 거 말고 실제로 코드가 어려운 것들, 실제로 실무에 가까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자바스크립트를 더 한다면 더 해도 아마 이런 실무적인 주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 믿고 개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소 어려워도 뭐 알아서 하겠지? 이거 그냥 가요. 그러면 코드가 길잖아. 제가 이 점점점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데 도저히 같이 표시할 수 없어서 좀 많이 쓰는 거거든요. 설명하는 데는 다 줄인단 말이야. 여기도 다 점점점이죠. 표현이 안 돼, 너무 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계속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유튜브 보면 앞뒤로 보면 보이잖아. 그래서 교환도 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리스너를 자식에게 등록해줬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된다? 자식의 변화가 셋으로 들어오겠죠. 그쵸? 뷰 모델 밸류로. 나 이거 통째로 내 업데이트드에 넣어버릴 거야. 이게 끝이야. 자식들의 변화가 오면 자식들과 다 집어넣을 거야. 내 거에도. 응? 이게 내가 리스너스로 하는 일이란 말이지. 그래서 감시하고는 자식이 3개면 3개의 자식 중에 변화가 오면 다 내 업데이트에 넣을 거야. 업데이트에 넣을 거야. 하지만 뭐가 더 필요하다? 서브키도 알아야 돼, 이제는. 이게 내 건지 내 자식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원래 저 서브키도 자식 안에 자식이 있으면 이름들이 다 고유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자식 안에 자식마다 점으로 계속 붙여주는 로직을 또 써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안 했어요. 힘드니까. 지금은 모든 자식들이 다 고유한 서브키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서브키도 같이 넘겨줘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내 거에 다 들어있는 게 내 건지, 땡땡 건지, 아니면 래퍼 건지, 타이틀 건지를 알아볼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옵저버 패턴에서 옵저버가 받는
객체. 인포 객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인포 객체라고 불러요. 노티피케이션을 때려서 옵저버가 수신하게 되는 데이터. 이거 인포 객체라고 부르거든요. 인포 객체 디자인도 굉장히 어려워요. 인포 객체를 수신하면 인포 정보를 얻어서 옵저버가 재기능할 수 있는 인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돔 이벤트에서 어려운 건 뭐다? 이벤트 리스너를 거는 게 아니야. 그리고 리스너 만드는 게 아니야. 지옥 같은 건 뭐다? 이벤트 객체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이벤트 객체의 기능들을 다 알고 이걸 어디다 쓰는지를 다 알아야 되는 게 학습량의 대부분일 거잖아요. 그 이벤트 객체가 뭐다? 인포 객체인 거야. 옵저버 패턴에서 인포 객체가 넘어온단 말이지. 그래서 인포 객체를 갖고서 우리는 충분한 돔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벤트 객체가 충분한 할 일을 다 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내는 것도 우리 뷰 모델에 대한 변화를 충분히 알려줄 수 있어서 리스너가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 인포 객체가 제대로 만들어진 거겠죠. 옵저버 패턴에서 어려운 부분은 오히려 인포 객체의 설계인 거예요. 인포 객체의 설계를 빈약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여기에 그냥 문자 업데이티드 이렇게 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옵저버가 서브젝트에 대한 의존성이 생깁니다. 정보가 부족하니까 다시 서브젝트한테 가서 야, 너 업데이트 됐다며 뭐 좀 내놔봐. 혹은 내가 너를 스캔해가지고 내가 가져갈게. 원래는 푸시 방식인데 풀 방식이 같이 일어난단 말이야. 푸시 풀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의존성을 원래 끊으려고 했던 건데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인포 객체를 되게 충분하게 구성해야지만 원본 객체를 몰라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돔 이벤트가 엉망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벤트 객체에는 뭐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에 이벤트점 타겟을 찾아고 타겟한테 지랄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지. 그렇지? 이벤트 객체에 충분히 메소드가 있었다면, 이벤트 객체에 충분히 처리할 내용이 있어서 실무적인 걸 다 커버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벤트점 타겟에 목매이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리스너들을 봐. 이벤트점 타겟, 양방향 의존성이 다 생겨버렸잖아. 이벤트 리스너 뭐하라고 그랬어? 그 엘리멘트 그 참조할 거면. 어? 그러면 거의 여러분들은 이벤트 리스트를 어떻게 쓰고 있다? 이벤트 객체 무시. 이벤트 객체 타겟을 얻어가지고 걔한테 뭘 하려고 그래.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벤트 객체 하는 일이 뭐야? 그냥 통보밖에 없잖아.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업데이티드 이거 말고 하는 일이 뭐가 있어, 걔가. 게다가 이벤트점 타겟이나 커런 타겟이나 데스티니 타겟 막 너무 귀찮아. 어떻게 하죠? 다 위에 상수하면 잡아. 그냥 걔 쓰잖아. 여러분 짜놓은 이벤트 리스트를 보면 심지어 이벤트 타겟도 힘든 거야. 얘가 누군지가 확신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럼 다 어떻게 스코프 다 잡는 거죠. ELA를 잡아가지고 ELA의 인원이 다 이렇게 하잖아. 다 어디서 일어난 거다? 인포 객체만 갖고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거나 메소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서브젝트에 대한 참조를 만들어버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잘 설계해야지만 서브젝트를 몰라도 되게 되는 거지. 이 기능이 부족하면 서브젝트를 참조하게 돼. 그렇다고 이 기능이 너무 많으면 이 기능 유지 보수할 때마다 다른 코드들이 다 깨져. 그 밸런스를 조정하는 걸 설계라고 부르진 않고요.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설계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매번 디자인 의사결정이 나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발을 좀 더 잘하게 되려면 좋은 디자인 결정을 매번 내려야 돼요. 나쁜 디자인 결정을 빨리빨리 회복시키고. 자, 밑에는 대충 무시하고 아까 디스에 다시 돌아와서 이걸 뭘 보여주려고 다시 여기를 전개했냐면 요거 디스에 서브키를 넣어주면 되죠. 그렇죠? 내가 업데이트 이게 컴포지트가 항상 어떤 점이 뭐냐면 컴포지트를 할 때 내 관점과 부모 관점을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죠. 내가 보고할 때는 나의 서브키를 보고하면 그만이야. 나는 부모에서 수신했을 때 그걸 집어넣으면 이 객체에는 그 V값이 들어있겠지. 하지만 보고한 건 그 자식 객체일 거 아니에요. 이게 자식 객체의 입장이기도 하단 말이야. 내 객체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뷰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자식 객체의 입장이기도 해. 자식 객체는 언제? 이때 서브키가 할당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 변화가 일어날 때 자기 서브키와 함께 보고해주면 부모에 있는 업데이티드가 이거 수신해가지고 자기 거에 넣어주면 이 안에 이 V에는 뭐가 들어있다? 서브키가 래퍼라든지 타이틀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컴퓨터는 이걸 안 헷갈려 하는데 사람은 이걸 엄청 헷갈려 하거든요. 이건 자식이자 자기 자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디스의 서브키인 거야. 그럼 이 컴포지트에 끊임없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R이 먼저야 닭이 먼저야 이걸 어떻게 일어나냐? 숙련하세요. 여러 번 해보시면 돼요. 컴포지트 패턴 여러 번 계속 숙련하다 보면 이게 안 헷갈려. 처음엔 되게 빙빙 도는 것 같지만 계속 하다 보면 쉬워져요.
이게 제기보다도 쉽고 동적 프로그래밍보다 쉽단 말이야. 객체 지향이 컴포지션을 푸는 제기적인 문제가 훨씬 더 해법상 쉽게 풀린단 말이에요. 컴포지트 패턴을 계속 연습하시는 게 그 똑같은 문제를 그래프 순회나 제기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풀려요. 왜? 생각을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프 단계만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풀린다고, 얘가. 이래요. 그리고 이 코드는 왜 있냐면 제가 여기 다 줄였죠. 다 줄이고 봤더니 이 코드에 추가된 건 이거예요. 오브젝트 C는 원래 있었던 거고, 그렇죠? 첫 번째 데이터가 완성되고 나면 변화가 없지만, 아직 세터는 한 번도 안 일어났죠. 변화가 없지만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노티피케이션 한번 때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노티피케이션을 어떻게 때릴 거냐면 스마트하게 때릴 거예요. 노티피케이션은 속성이 바뀔 때마다 때리면 어떻게 된다? 미친 듯이 바인더에 렌더가 일어나겠죠. 그건 아무리 제가 퍼포먼스가 렌더링 97%고 데이터 처리가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렌더를 때리면 죽어버리겠죠. 속성 하나 바꿀 때마다 렌더를 때리면 죽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하냐? 렌더라는 건 어차피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초과해서 렌더링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언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당 모든 데이터를 취합해서 노티피케이션 한 번만 때리면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변화가 있어도 그래봤자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한 번당 노티피케이션 한 번만 때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객체마다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걸려고 뭐하러 그래? 그냥 뷰 모델 레벨에서 하나의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하나만 걸고 거기에 다 한꺼번에 조율해서 모든 뷰 모델의 노티피케이션 한꺼번에 때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탁하는 거예요. 스태틱 클래스한테 부탁하는 거야. 나 좀 노티피 한번 해줘. 이렇게. 몰라. 코드로 가. 말해봐야 뭐해. 그걸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뷰 모델의 스태틱으로 서브젝트들을 모아놓은 셋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옵저버한테 통보할 서브젝트들의 모임인 거예요. 커뮤니티고,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변수를 줘서 펄스 줄 건데, 처음엔 펄스 값을 있으니까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나면 true가 되겠죠. 이니셜라이즈 타이밍이 왜 필요하냐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한 번이라도 발동하면 계속 발동될 테니까 최초 발동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저걸 둔 거예요. 그럼 드디어 notify라는 메소드 보면 인자로 VM 들어오죠. 제가 이런 애들은 타입을 체크하면서 왜 얘는 타입 체크 안 해? 내부에서 쓰는 애들끼리는 이미 내부 코드가 확정하기 때문에 타입 체크가 필요 없죠. 외부에서 공급받는 애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타입 체크하지만 내부 쓰는 애들은 괜찮으니까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티파이에 VM이 들어오면 아무 생각 없이 서브젝트에 추가해주면 되겠죠. 셋이니까 중복 추가 안 될 테니까. 근데 이니셜라이즈가 이미 됐어. 그럼 할 일 없어. 그럼 빠이빠이 하면 돼요. 추가만 하고 빠이빠이 하면 됩니다. 근데 이니셜라이즈가 한 번도 안 됐다라면 이니셜라이즈를 true해서 플래그로 전환시켜 주고요. 그럼 밑에 로직이 쭉 실행이 될 거예요. F 함수를 정의합니다. F 함수에 보면 서브젝트들을 루프 돌면서 각 서브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VM이 업데이트의 사이즈가 0이 아니라면 뭔가 업데이트 됐다는 얘기죠. 그쵸? 업데이트 사이즈가 이 true라는 얘기는 뭔가 업데이트 됐다는 얘기잖아. 뭔가 업데이트가 됐다라면 밑에가 발동하는 거죠. 어떻게 발동한다? 그 VM에 노티피케이션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 VM에 노티피케이션 하면 아까 코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갖고 있는 리스너들한테 쭉 노티파이를 내 업데이티드 셋을 보내주는 걸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이미 이건 배포했으니까 업데이티드를 클리어 해주면 되겠죠. 변화부는 이미 노티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클리어 해주면 되는 거야. 다시 비워주면 돼.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없으면 여기를 그냥 통과하게 되겠죠. 아무리 돌아도. 그래서 모든 VM을 위해서 이 루프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이지. 모든 VM들은 모든 노티피를 이 루프 하나로 다 해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동하는 거죠. 발동하면 계속 발동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당 나한테 등록되어 있는 모든 VM을 돌면서 걔네들이 업데이트된 게 있다라면 노티피를 해줄 거야 라는 녀석인 거죠. 그럼 저는 단일 프레임 내에서는 몇 개의 속성을 업데이트해도 한 프레임에 한 번만 호출되겠죠, 노티파이가. 반응을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
이건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해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객체지향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냥 자바스크립트하고 안 친한 게 너무 많아요. 자바스크립트를 편하게 쓰는 사람의 코드를 처음 본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오픈소스의 어려운 코드를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회사에서 쳇바퀴 도는 코드만 짜시니까 자바스크립트를 굉장히 편하게 네이티브 언어처럼 쓰는 사람의 코드를 처음 봐서 그런 거야. ES6 이후의 언어를 편하게 쓰는 사람의 코드를 처음 보니까 회사에서 맨날 화살표 썼어요, 뭐 했어요, 이거 아주 ES6라고 생각하다가 진짜로 이거를 편하게 그냥 자기 언어처럼 쓰는 사람의 코드를 처음 봐가지고 멍하면서 이게 자바스크립트인가 이렇게 보이니까 아무지가 안 보이는 거죠. 맨날 이런 거 들어있고 막 웃고 있고. 그치?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생성에서는 우리는 한 번은 노티피를 해줘야 된다.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노티피 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번이라도 제가 생성할 때 등록했으면 서브젝트에 등록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한 번이라도 서브젝트 등록되면 이 루프에 계속 등장한단 말이야. for each로. 그럼 여기서 for each에서 이 VM에 대해서 노티피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로직은 뭐다? 얘 업데이트가 사이즈가 하나라도 있으면 노티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티피를 하고 했으면 이제 비워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 노티피 할 거 아니야. 한 번만 업데이트 되고 나면 비워준단 말이지. 비워주고 나면 다음번에 있는 속성이 세터될 때까지는 안 일어나겠죠. 안 일어난다고. 근데 이거를 객체마다 다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니까 스태틱 수준에서 VM만 쫙 커버하는 단일 루프 하나에 다 등록해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자바스크립트 실험해 보시면 셋 인터벌을 100개 거느냐 아니면 배열에다가 100개를 집어넣고 셋 인터벌 하나 거느냐에 대해서 퍼포먼스 차이는 몇백 배나 나요. 훨씬 더 빠릅니다. 배열 루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지. 인터벌이 여러 개 걸려 있는 것보다.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에 리스너를 100개 다는 것보다 배열에다 100개 집어넣고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하나 거는 게 훨씬 더 빠르단 말이에요. 같은 일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뷰 모델의 서브젝트로서의 기능을 다 완성했어요. 그럼 실제로 뷰 모델의 주 고객은 누구다? 바인더잖아요. 바인더가 실제로는 뷰 모델을 구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바인더 측의 입장인 옵저버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 자, 아까 만들었던 바인더예요. 이 바인더에서 뭐만 정리했다? 프로세서를 등록하는 스트래티지 패턴만 정리해놨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알고 보면 제가 이 코드를 옛날부터 뭘 넣어놨다? 뷰모델 리스너 이미 넣어놨네. 그쵸? 네, 이미 깔려있죠. 얘는 뷰모델 리스너이기도 한 거죠. 렌더 로직도 완성했고 프로세서 관리도 다 하고 원래 아이템 더해주는 애드도 다 있는데 뷰모델 리스너서의 책임도 생기게 되는 거죠. 기억나세요? 제가 뭐다? 사장이자 아빠이자 개발자이다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객체들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스펙, 다양한 측면에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얘는 뷰모델 리스너이자 프로세서 홀더이자 그렇죠? 바인더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에 따라서 인터페이스별로 분리해줘야 되는 거죠. 얘가 리스너인 측면은 뷰모델 리스너로 분리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이 동네는 뭐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 다 아는 거니까. 첫 번째로 할 건 와치 언어치예요. 외부에다가 실제로 제가 해야 될 일은 뷰모델 애드 리스너 디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바인더를 기준으로 메소드를 기술하지 않게 되고 뷰모델을 기준으로 기술하게 된다고. 내가 뷰모델을 알고 그 뷰모델한테 애드 리스너를 해야 된다고. 내가 바인더 입장에서 전개를 하려면 바인더에서는 뷰모델을 받아서 거꾸로 처리해주는 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와치, 언와치에서 언와치하면 자기 빼내고 와치하면 자기 등록하는 거죠. 단지 최초에 등록될 때는 렌더를 한번 걸어줘야 되는 거죠. 없던 뷰모델이 왔으니까 렌더를 한번 걸어줘야 돼. 노티피케이션 안 올 거니까 렌더 한번 걸어준다. 그래서 와치, 언와치. 이 기능은 뭐다? 내가 특정 뷰모델에 리스너로 등록되고 말고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공포의 이제 리스너를 구현해야 되는 거죠. 리스너가 주고 있는 업데이트는 셋으로 들어온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 셋 안에 뭐 들어있다? 뷰모델 밸류가 들어있죠. 뷰모델 밸류에는 서브 키, 카테고리 키, 밸류 이런 거 들어있고
그러면 아이템스가 셋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회가 힘들어서 아이템스를 뭘로? 샵 아이템스를 아이템스로 환원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템스 셋을 돌면서 아이템스는요 루프를 돌 수 있는 게 포이치밖에 없어요. 셋이기 때문에. 얘는 셋이니까 매번 셋을 돌면서 뭘 해야 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제가 오브젝트 바꿔주는 거죠. 이 오브젝트 바꾼 거 보면 아이템에 있는 뷰 모델 키, 원래 아이템에 뷰 모델 키 있잖아요. 무슨 키 쓸지, 래퍼인지 뭔지 이런 것들 들어있잖아. 뷰 모델 키를 여기 키로 잡아주고 여기 들어가는 값을 2차원 배열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 배열의 원소는 뭐다? 뷰 모델에 있는 실제 뷰 모델의 대상 값, 진짜 뷰 모델에 있는 이 아이템 뷰 모델 키에 있는 값, 진짜 뷰 모델, 래퍼 객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템의 엘리먼트. 이 두 개가 항상 필요하니까. 이 두 개를 넣은 2차원 배열을, 아니 1차원 배열의 원소 두 개 들어있는 걸 얘 키로 잡아줘서 아이템을 이 오브젝트로 환원시켜 준 거죠. 요게 있으면 이제 편하니까. 그래서 내부에 제어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으면 제어를 미리 처리한 객체로 환원하면 돼요. 여러분들 알고리즘 전략을 나중에 배우시게 될 텐데 제가 아니더라도 알고리즘 전략은 항상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쓰면 메모리를 줄일 수 있고요. 메모리를 더 쓰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언제나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 복잡도로 풀 건가 시간 복잡도로 풀 건가 항상 그렇게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알고리즘을 매번 여기다 돌리면 메모리는 적게 쓰게 되지만 대신에 코드가 계속 한 번 루프 돌 때마다 많은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겠죠. 거꾸로 이 알고리즘을 이 변수에다 담으면 일회성 연산으로 메모리를 소비했지만 이 안에서는 메모리를 소비하는 걸로 연산을 줄일 수 있게 되겠죠. 연산은 원래 메모리랑 교환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인자로 받아온 set updated를 for each를 돌면 v 값이 나올 텐데 이 v 값은요 안에 서브키, 카테고리, 키, 밸류 이런 거 들어있었잖아요. 일단 아이템스 안에 서브키가 존재하지 않아. 볼전 다 본 거죠. 아이템스에 아예 그 서브키, 즉 래퍼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템스에 래퍼가 없어. 할 일 없잖아. 할 일 없잖아. 나가는 거죠. 또한 제가 변화했을 때는 땡땡으로 들어오죠. 아이템스에 땡땡 없으니까 걔도 나갈 거예요. 제 변화도 보호가 되긴 했지만 제 변화는 땡땡으로 보호가 됐기 때문에 일치하는 아이템스의 키가 없기 때문에 걔도 나갈 거란 말이지. 다음 아이템스에 있는 서브키 안에 뭐 들어있다? 이거 두 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해체하면 하나는 VM이고 하나는 EL이죠. 오케이. 요게 간단해진 거죠. 이게 원래 이때마다 for each를 돌면서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간단하게 얻는 거죠. 프로세스는 어떻게 얻는다? 디스 프로세스 중에 뭐? 캣으로 얻으면 되네. 프로세스의 캣던 거 기억나죠? 이게 스타일이면 스타일 혹은 프로퍼티면 프로퍼티 캣에 걸리면 돼. 그쵸? 캣에 걸린다. 이래서 프로세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VM, EL 프로세스를 얻었어요. 근데 이게 EL이 없거나 프로세스가 없으면 나가를 시키면 되겠죠. 그쵸? 원래 VM까지 검사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없다는 얘기는 얘가 없다는 얘기라서 그냥 EL로 이 앞에 거 퉁친 거고 퉁친 거예요. 프로세스 없으면 프로세스 없는 걸로. 프로세스가 없어도 할 일이 없잖아. 내가 기권 가져왔는데 여기 V캣이 스타일이야. 근데 제가 외부 주입할 때 스타일을 처리해주는 프로세스를 주입한 적이 없어. 그럼 나가리잖아. 할 일 없잖아. 두 개 다 만족이 돼야지 일로 올 수 있다. 그러면 프로세스 프로에 VM, EL 다 있고 나머지는 뷰 모델 밸류로부터 키 V 받아오면 되는 거죠. 됐네. 그래서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렌더할 때도 프로세서가 작동했잖아요. V캣이라는 접점을 이용해서 여기 똑같이 V캣이라는 접점을 통해서 프로세서가 여기도 작동하고 여기도 작동하네요. 두 군데 이상의 알고리즘에 개입하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략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비지터라고 부릅니다. 비지터인 거예요. 응? 비지터는 단위의 컨트롤 내에서 두 번이 나오든 혹은 다양한 메소드로 여러 개가 나오든 혹은 이렇게 단일 메소드지만 여러 군데서 사용되든 다른 곳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이상은 비지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기 메소드 이름을 똑같이 써서 그렇지 여기는 원래 뭐라고 써야 된다? 뭐 옵저버 업데이티드라는 걸 써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메소드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전략 패턴이냐, 메소드 여러 개를 갖고 있는 비지터 패턴이냐는 다음 시간에 저 비지터 더 깊게 나가니까 비지터 때 더 보기로 하고, 얘는 지금 여기서도 사용되고 여기 사용되는데 어떤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 사용되는 일반화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특정하지 않고 모든 프로세스를 인젝션 받으면 처리할 수 있고, 인젝션이 안 돼 있을 때를 대비할 수밖에 없다. 이 코드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인젝션이 안 됐으면 이거 후기 런타임 바인딩 하기 때문에 런타임에 인젝션을 안 넣어줬으면 얘는 없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빼내는 거죠. 그래서 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우리는 프로세서한테 위임해서 해당 KV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끝인가? 클라이언트. 다음. 기존에 여기까지 봤었죠? 바인더 설정하는 데까지. 그쵸? 그래서 바인더가 그전과는 달리 프로세서들을 쭉 주입해줘야 된다. 여기 주입 안 했으면 스타일스가 들어와도 스타일스 처리 못하는 거죠. 카테고리에서. 여기까지 쉬워. 뷰모델. 뷰모델에서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일어나냐? 어디서 피법은 똑같아요. 래퍼 만들고 타이틀 만들고 컨텐츠 만들고 그전랑 똑같은데 유일한 차이점은 여기입니다. 그전에는 여기 들어오는 VM이 전체 VM께 무조건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냐면 큰 VM이 제왕적으로 갖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자식 VM도 VM 객체고 얘를 리스너에서 알기 때문에 이 VM은 무조건 누가 된다? 래퍼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래퍼에 있는 스탑을 바꿀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부모에 있는 걸 바꾸고 싶어. 그러면 간접 참조인 페어런트를 통해서 날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클릭하면 간접 참조인 페어런트, 즉 위에 있는 뷰 모델에 이 스탑을 바꿨으니까 얘가 뭐가? 세터가 발동돼가지고 is updated에 뷰 모델 밸류를 집어넣어 줄 것이고, 그때 집어넣은 값은 카테고리 땡땡의 is 스탑은 true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될 거예요. 그래서 뷰 모델에서 바뀐 점은 이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인더가 뷰 모델을 바라볼 수 있게 와치를 때리면 되고, 그전하고 코드가 똑같아 보이지만 뭐가 없다? 바인더.렌더가 없어졌네. 이제는 얘가 돌면서 하는 일은 뭐다? 뷰 모델에 체인지 컨텐츠만 하는 거죠. 값만 바꾸면 다 일어난단 말이지, 이제는. 그래서 이게 완전한 버전의 뷰 모델 MVVM인 거죠. MVVM에서는 뷰 모델만 건드리면 되는 거야. 뷰 모델만. 그렇죠? 우리가 봤던 그 코드죠. 코드예요. 그래서 디파인하면 이런 거 좀 빼긴 했는데 쭉쭉 내려가. 아까까지 봤던 그 뷰 모델들, 디파인 프로퍼티하고 뭐 이랬던 것들 또 내려가 보면 업데이트 다 설정하고, 여기 스캐너는 똑같지만 또 내려가 보면 프로세스 정의하고 바인더가 뷰 모델 리스너 받아가지고 뷰 모델 업데이트드에 이 짓을 하게 되는 거죠. 하고 와치하고 렌더하고 이런 거죠. 밑에 코드는 뭐 대동소이하고 인덱스. 그렇죠? 이거죠. 클릭하면 멈추고. 성능에 큰 차이 없죠? 큰 차이 없는데 코드는 굉장히 다르죠. 바인더를 더 이상 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능상 저하도 없죠. 뷰 모델을 제가 뭘 바꿨던 간에 프레임당 한 번으로 처리하게 되고 노티피케이션 한 번밖에 안 일어나니까 렌더할 때는 충분히 다 모여진 것만 한 번에 렌더 될 테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옵저버, 컴포지션, 스트래티지, 템플릿 메소드 되게 단고 속림이거든요. 디자인 패턴 할 때 제일 기초로 나오는 거고, 객체 관계도를 만들 때도 제일 기초로 나오는 거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되게 쓰기 힘듭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 책 보고 내가 이거 뭐에다 쓰지? 라고 고민이 드신 이유는 깊이 써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고, 사실은 쓸모가 없는데 나중에 영상 보고 계속 반복해 보시면서 사실은 이 세 가지 패턴, 네 가지 패턴, 전략 패턴, 템플릿 메소드 패턴, 옵저버 패턴, 마지막으로 컴포지트 패턴, 이 네 가지만 되게 잘 쓰셔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심지어 MVVM 프레임워크가 해결되잖아. 그쵸? 지금 저랑 뭘 만들었냐면 MVVM 프레임 전체를 만들었잖아요. 얘가 더 이상 더 많은 기능을 하고 싶거나 VM의 기능을 더 확장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뭐만 추가하면 된다? 프로세서만 추가하면 된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만 남았다? 배열 받아서 데이터로 들어오면 배열로 쭉 대신 도움을 엘리먼트를 만들어주는 애만 남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배열 넘기면 리액트가 이렇게 쫙 LI 만들어주잖아요.
그거밖에 안 남았잖아. 이제 다 되잖아. 정적인 HTML은 다 된 거고. 그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할 거야. 다른 패턴 할 건데. 그래서 오늘 배운 이 4가지 패턴을 숙련해서 잘 쓰는 요령, 뭐 이런 거 제가 좀 자세하게 짚어본 거고요. 많이 복습하셔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